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안나의 이야기 말고 안나의 1급 사건이라는 채널에서 한번 소개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채널이 두 개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 안나의 1급 사건은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다큐 형식으로 사건, 사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거기서 이 사건을 한번 다뤘었는데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노란 딱지도 받았고 심지어 그 연령 제한도 걸렸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잔인한 사건인가? 그래서 지금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 보고 있는 영상이라서 제가 안나의 이야기 채널에서 한 번 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끝까지 흥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2월 영국의 하운슬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곳에 인도에서 이민 온 안일 초안이라는 꽤 성공한 사업가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 가족이 갑자기 증발해 버립니다. 당시 안일은 아내와 장모님,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들의 나이도 아니야. 18개월 된 어린 갓난 아기가 있었고, 그리고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된 핏덩이인 아기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일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사장이 몸이 안 좋아져서 회사를 팔고 고향인 인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일의 집에는 그의 물건이랑 그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의 몸만 증발해버린 거죠. 도대체 안일의 가족이 어디로 어떤 이유로 사라진 건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일 초아는 인도에서 이민 온 사업가였어요. 나이는 46살이었고요. 그에게는 24살의 어린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 또 아까 말씀드린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 히드로공항 근처에 있는 작은 과일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꽤 바쁘고 운영이 잘 돼서 이들 가족은 꽤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2003년 1월 안일의 회사에 한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는 켄 리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미 전과가 있는 그런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안일에게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 자리를 물어요. 안일은 전과자를 자신의 회사에 들여서 일을 시키기엔 조금 부담이 있었겠죠. 하지만 안일도 과거에 세금 문제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전과자라고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세금 문제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편견은 조금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미 안일의 회사에는 몇 명의 전과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사장님께 잘해야 돼 이러면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일은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과자라고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한번 써보자.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요 라고 하고 그에게 선뜻 이 자리를 내어줬어요. 그렇게 켄은 안일의 회사에서 배달 기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켄은 그냥 평범한 전과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1990년대에 그 런던 범죄 사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력은 바로 마약 밀수업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이 켄 리건이라는 남자는요, 5년 전에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캡틴 캐쉬라고 불리면서 막대한 재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도 당시에 런던 히드로공항 근처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껍데기만 물류회사였지 마약을 들여와서 유통하는 데 사용한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킹 배드 보시면 거스가 치킨 그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거기 반죽에다가 마약 넣어서 팔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회사를 껍데기로 운영을 한 거죠. 엄청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에서 꽤 유명한 사교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 모임에는 베린다라는 그 사교계에서 되게 유명한 여성이 나오게 됐는데요. 켄은 이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린다에게 가서 이제 막 제시를 해요. 내가 돈도 좀 많고 너 나랑 만나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텐데 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베린다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베린다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가 와서 찍잡대는데 이렇게 눈도 깜빡 안 한 거죠. 베린다는 나중에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1998년 6월 17일 켄은 25kg의 헤로인을 소지한 죄로 1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변에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마약과 관련된 범죄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한 12명이나 되는 범죄자를 다 불어가지고 그의 형량을 감형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겨우 4년만 형을 살고 가석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켄이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예전에 캡틴 캐쉬라고 불리던 켄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미 그 범죄 수익금으로 다 몰수가 되었고 그의 자산은 그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켄은 돈도 없이 아버지 집 안에서 이제 손가락만 빨면서 지내다가 이제 안일의 회사에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켄의 큰 그림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에 그 캡틴 캐시의 삶을 잊지 못하고 다시 마약 밀수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러려니 또 새로운 물류회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안일의 회사로 가서 안일의 회사를 훔칠 계획을 세웠어요. 켄은 안일의 회사에서 매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초반에는. 동료 직원들하고 잘 지내면서 신뢰도 쌓았고 이제 켄이랑 안일이랑도 잘 지내면서 이제 안일의 신뢰를 점점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켄은 안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너무 괜찮다고 300만 파운드의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회사를 파실 생각은 없나요? 300만 파운드는 45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당시 2003년도니까 지금 물가로 따지면 1년에 2%만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도 70억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 돈이죠. 이런 제안을 듣고 안일은 약간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내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이 8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출산 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그냥 회사 정리하고 인도로 가서 조금 더 풍요롭게 살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마침 또 켄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안일이 이제 약간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래 좀 큰돈이네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켄에게 이런 투자자가 있을 리가 없었죠. 바로 안일에게 소개해주겠다고 했던 투자자는 그의 오른팔인 윌리엄과 그의 친구 피터였습니다. 그리고 켄은 다음 작업을 이어가요. 그게 뭐냐면 베린다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까 그 엄청 구애했는데 까였다고 한 그 베린다 있죠. 베린다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해요. 베린다, 내가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가 경영도 좀 잘한다고 하던데 너 사장으로 한번 일해볼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시 베린다는 교외 지역에 있는 엄청 큰 호화스러운 주택을 구매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주택을 구매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 나가는 그런 대출금이나 아니면 아이들 사립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학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다 혼자 감당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약간 돈이 궁해 있는 찰나에 이제 켄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래 사장 자리 얼마 줄 건데? 켄은 무려 베린다에게 7만 2천 파운드, 한국 돈으로 1억 2천 정도 되는 금액을 연봉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베린다는 사실 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뭐 일자리는 다른 거니까 이 제안을 수락했어요. 실제 이 회사의 오너인 안일은 전혀 모르는 고용계약이었죠. 그리고 켄은 베린다와의 고용계약을 핑계로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이렇게 쓱 둘러보더니 이제 베린다의 집이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그 집은 집도 큰데 주변에 그 대지도 넓었던 거예요.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농장도 있었고 뭐 식물 키우는 그런 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크게 넓게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켄은 베린다의 그 고용 계약보다는 유독 그 집에 있는 농장에 관심을 가집니다. 야, 베린다 집 되게 좋다. 근데 너네 집 농장이 문제야. 농장에 진흙이 너무 많은데 이거 빨리 공사해야 돼. 너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배수로 공사 빨리 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근데 베린다는 뭐 알겠어.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라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안일은 계속 회사를 매각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투자자를 만나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2003년 2월 13일 목요일, 이날 안일은 직원들에게 내가 회의가 있으니까 나 회의 끝내고 이제 집으로 바로 퇴근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회사를 떠나요. 하지만 이날이 안일이 회사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7일 아침, 안일 회사의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켄이 난생 처음 보는 여성을 데려와서 베린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사장이래요. 직원들은 엄청 당황스러웠죠. 아니, 우리 사장 어디 갔어? 라고 물었자 켄은 회사 매각 문서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안일의 사인을 보여줘요. 야, 이거 보이지? 이거 우리 회사 매각 문서인데 안일이 이 회사를 팔았어. 안일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인도로 돌아갔어. 앞으로는 새로운 베린다 잘 모시고 새로운 사장 말 잘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믿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안일이 평소에 직원들하고 사이도 되게 좋았었고 이렇게 회사를 매각하거나 본인이 떠나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분명 얘기를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언급 없이 사라진 거였죠. 직원들은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도 이제 회사가 너무 바쁘고 이제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린다도 켄의 지시로 업무를 다 인수인계를 받고 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게 켄은 또 자신이 이제 원래 배달 기사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얘들아 나 앞으로 물류 총괄 담당이야. 내가 앞으로 물류는 내 담당이니까 너네들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 이렇게 직원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켄은 이제 자신이 계획이 착착 잘 이루어지자 엄청 들떠 있었겠죠. 아, 내가 좋아하던 베린다도 이제 매일매일 볼 수 있고 내 옆에 앉혔으니 앞으로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안일의 회사도 내가 먹었으니까 앞으로 이 물류 창고를, 물류 회사를 잘 운영해서 마약 들여와가지고 유통 잘해야지. 그럼 나는 다시 5년 전에 캡틴 캐시로 돌아갈 수 있다. 다음 날은 베린다가 사장으로 이 회사에 출근하는 두 번째 날이었어요. 이날 베린다는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출근 못하겠다 이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놀랄만한 일이 펼쳐졌어요. 바로 공사 인부들이 자신의 집 농장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베린다는 그 공사 인부들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집주인 허락도 없이 농장을 파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자 그 인부들은 켄의 지시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베린다는 다시 켄에게 연락을 했죠. 너 지금 남의 집에 공사 인부들 보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라고 묻자 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너네 집 거기 농장이 진흙투성이어서 공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잘 아는 내 친구들이 공사를 잘하니까 걔네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 친구 윌리엄이랑 피터랑 거기 가 있거든. 걱정하지 마 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아까 윌리엄과 피터는 바로 켄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리고 가짜 투자자이기도 했었죠. 이 시각 뉴질랜드에서는 안일의 아내 낸시의 오빠인 옹카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옹카는 평소에 런던에 있는 동생과 그 어머니와 통화를 자주 했는데 2월 15일부터 아내는 물론이고 그 남편과 어머니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가족들이 왜 전화가 안 되지? 라고 걱정을 해서 런던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동생네 가족들에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알아봐 주세요. 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런던 경찰은 이제 안일의 집과 회사에 방문을 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안일의 회사에 갔더니 회사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회사 정리하고 인도로 돌아갔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일의 집으로 가서 그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웃 주민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 식구들 언제부턴가 안 보이던데 인도로 갔다고 하던데 뭐 몸이 안 좋아서 갔대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은 또 이 사실을 믿고 그냥 수사를 종결시켜 버립니다. 이제 옹카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옹카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네 여동생 가족들 인도로 갔대요. 당신 그것도 몰랐어? 오빠 맞아? 이러면서 실종 사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를 종결시켜요. 하지만 옹카는 여동생 가족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인도로 갔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 자신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전혀 처음 듣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너무 답답한 이 오빠 옹카는 본인이 직접 런던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동생의 집에 가서 여동생 집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는 테이블 위에 과일이랑 우유랑 그러니까 당장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이들의 장난감 뭐 생활용품들이 거실에 막 널브러져 있었대요. 그리고 옹카가 발견한 물건 중에 정말 의심스럽다고 느껴진 게 뭐였냐면 바로 어머니의 기도서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어디 멀리 이동하실 땐 항상 기도서를 들고 다녔대요. 근데 그게 이제 집에서 발견된 거죠. 그 말은 이들 가족이 어딘가 멀리 계획을 하고 이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옹카는 다시 런던 경찰서로 가서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다. 내가 집에 가보니 집안 물건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에게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 가족의 실종 수사를 재개했어요. 이렇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요. 경찰은 안일 가족이 마지막으로 만난,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켄 리건이었어요. 경찰은 켄을 바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켄은 경찰에게 당당히 와가지고 그 회사 매각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문서 이거 보이시죠? 안일 서명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안일 가족의 실종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경찰은 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켄은 과거에 이미 전과가 있기도 했고 조금 어딘가 증거는 없지만 그가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의심스러운 사람, 바로 새로운 사장 베린다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베린다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린다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켄이 그냥 좋은 일자리 준다 그래서 가서 일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베린다는 켄에게 연락했어요. 야, 켄, 방금 경찰이 우리 집에 왔는데 무슨 일이야? 너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이거 나랑 관련 있는 거 아니지? 너 솔직하게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켄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연락을 받은 켄은 깜짝 놀라면서 뭐 경찰이 너네 집에까지 왔다고? 야, 너 혹시 농장 공사한 거 물어보면 절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이렇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근데 베린다는 이상하죠. 뭔가 켄이 무슨 일을 꾸민 것 같은데 자신에게 불똥이 잘못 튈까봐 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했고 자신의 집, 농장, 배수로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제가 켄이랑 통화했는데요. 켄이 엄청 흥분하면서 경찰들 집으로 들이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전에 켄이 저희 집 농장을 깊게 판 적이 있어요. 그것도 경찰에 말하지 말래요. 너무 수상하죠. 저는 이 사건이랑 정말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경찰에게 연락드린 거예요. 경찰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직감적으로
아닐 가족의 시신이 어쩌면 베린다의 농장에 묻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경찰은 빠르게 베린다의 집으로 향했고 그녀의 집 농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고고학자와 과학수사대 이런 전문가들도 함께 모여서 그녀의 집을 5일 동안 파헤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닐 가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가족들의 그 유류품 있죠. 옷이나 신발, 아이들의 옷 단추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안일 가족의 실종 수사가 2달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4월 영국의 본머스 해안가에서 한 부자가 카누를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카누를 막 타고 있는데 저 멀리 이상한 물체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얼굴은 바닷속을 향해 있는 물에 퉁퉁 부른 시신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 부자가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내가 시신을 보고 있을 테니까 너는 빨리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와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이 부자가 모두 육지로 나가버리면 이 시신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3시간 동안 이 시신을 가만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3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물에 퉁퉁 불어있는 시신을 보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뒤 이 시신의 신원이 밝혀졌고요. 바로 안일 초안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안일의 머리는 박스테이프로 얼굴이 칭칭 감겨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둔기에 맞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사인은 질식의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어요. 경찰이 밝힌 안일 가족의 실종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안일이 회사를 인수할 사람들을 만나러 가던 그날 사실 켄과 그의 오른팔인 윌리엄 그리고 그의 친구 피터는 안일 가족을 납치해서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먼저 안일을 납치해서 켄의 집에 감금시켜요. 그 안에서 온갖 고문을 하면서 강제로 회사 매각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던 거죠. 당시에 안일은 엄청나게 저항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일당들이 가족을 살해할 거라면서 협박을 하니까 안일은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문서에다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문서에 서명을 하고 회사를 잘 넘겨주면은 설마 나는 살해할지언정 우리 가족들은 살려줄 거야. 이런 절박한 심정에 그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일이 납치되어 있는 와중에 켄과 윌리엄은 안일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안일의 아내, 장모, 18개월과 8주밖에 안 된 그 갓난 아이들을 벤에다가 태우고 납치를 합니다. 그렇게 벤을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들은 총으로 이 가족을 모두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켄의 집에 있던 안일마저 살해한 뒤 이 일가족을 베린다의 농장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켄이 베린다의 집에 농장 배수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건 배수로 공사가 아니라 이들을 묻을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기 위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범행 이후에 안일 가족의 시신은 베린다의 집에 묻혀 있었지만 베린다의 집에 경찰이 들락날락 거리자 이제 켄은 경찰이 저 집을 파볼 수 있겠다,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베린다의 농장을 파서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고고학자랑 과학수사대 데리고 가서 열심히 파도 시신은 나오지 않고 그 안에는 유류품만 머리카락, 옷가지, 신발 이런 것만 발견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경찰은 켄을 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는 켄과 그 오른팔인 윌리엄이 벨기에로 도망을 친 상태였고요. 피터만 영국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피터는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죄책감이 많이 시달렸던 건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하숙집 집 주인에게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하숙집 주인이랑 같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이제 자신이 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줌마, 사실은 저 사건 저랑 제 친구가 저지른 거예요.
제 친구 정말 사이코 같은 애가 있는데 총을 그냥 막 쏘는 거 있죠. 저는 땅 파고 시신 묻는 것밖에 안 했어요. 저는 정말 그거밖에 안 했고요. 제 친구 그 미친놈 같은 애들이 걔네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하숙집 아주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얼마 뒤 한 바에서 피터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체포가 되자 피터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피터가 체포된 지 3주 뒤에 솔랜드 해안가에서는 한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뭔가 묵직한 게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시신은 안일의 아내 낸시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당시에 시신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확인할 수 없게끔 경찰이 이렇게 제지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낸시의 오빠인 옹카는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은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이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생이다. 나는 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녀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확인한 이후에 옹카는 펑펑 울면서 자신의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2달 뒤에 도주 중이던 켄이 벨기에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6주 뒤에는 그의 오른팔인 윌리엄도 체포가 되었어요. 이렇게 3명의 용의자가 다 체포가 되었지만 이들은 짝이라도 한 듯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2005년 4월 9달에 걸친 긴 재판 동안 경찰은 이들의 아무런 진술 없이 증거만으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이들의 휴대폰 신호였어요. 이들 셋의 휴대폰 신호가 켄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끊긴 거였어요. 그리고 이 용의자 3명이 동시에 스톤헨지에서 켄의 집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인 안일의 휴대폰 신호가 끊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경찰이 켄의 집을 조사를 했었지만 이미 집 안에 있는 흔적들은 모두 다 청소를 끝낸 상태였고 심지어 카펫이나 가구를 교체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 안에서는 이제 별다른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휴대폰 기록이 증거로 제출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2번째로 제출된 증거는 바로 윌리엄의 아들이 경찰에 제출한 가방이었습니다. 이 윌리엄의 아들은 TV를 보는데 그 용의자의 모습이 너무 자신의 아빠와 비슷하게 보였대요. 그리고 당시에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그 윌리엄의 모습이 상당히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건 우리 아빠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직감이 들었대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집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컬러 프린터기 한 대와 여행용 가방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개의 A4 용지가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그 용지에는 누군가의 서명이 여러 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그 가방 안에 있던 여러 장의 A4 용지 그 속에 그 서명을 확인해 보자 그것은 다름 아닌 안일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된 유력한 증거는 바로 안일의 시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이 부검을 하다가 안일의 오른쪽 발 양말 속에 있는 작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그 시신이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가 이미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곱게 잘 접혀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종이는 켄의 것으로 보이는 우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켄의 이름과 켄의 주소지가 적혀 있었고요. 이 종이가 이제 꼬깃꼬깃 잘 접혀서 양말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이제 경찰이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안일이 켄의 집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예감을 한 거죠. 나 이러다가 죽겠다. 근데 내가 죽어도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이 다잉 메시지로 이 종이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옆에서 막 총 들고 둔기 들고 때리고 있는데 이 종이 잘못해서 이제 양말 속에 넣었다가 자신 가족들까지 살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나중에 용의자들이 잘 밝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 놓은 거였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의 가족들은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출된 안일의 다잉 메시지가 이 재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 런던 법원은 켄과 윌리엄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그리고 공범자 피터에게는 23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에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낸시의 어머니, 그 장모님의 시신은 영국 남쪽에 있는 화이트섬 해안에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린 아들들, 18개월과 8주 된 아이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들은 알겠죠. 용의자들은 자신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지만 끝까지 함구하고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시신조차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이 사건은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악마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가족을,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족을 몰살시켜버린 거잖아요. 정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떻게 그렇게 남의 회사를 빼앗아서 새로운 사장을 안 치고 그 회사를 이용해서 마약 범죄를 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법이 무섭지 않은지 정말 의심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